고대 페르시아. 용맹하고 무자비하며 강력한 제국. 제국의 끝없는 정복과 번영은 오랫동안 역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To create an empire of the size of the Persian Empire, the largest empire the world had known, obviously takes military skill. 북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치자가 이끄는 제국의 위대한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Cyrus the Great is one of the few who deserves to be called the Great.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 보기 드문 건축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불모의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웅대한 궁전, 포장도로, 다리, 그리고 운하. Everyone has heard of the Suez Canal, but how many have heard of Darius's Canal? 하지만 제국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제국의 유일한 경쟁 상대인 그리스와의 전쟁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이후 수천 년간 서양은 그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군사들과 함께 위대한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제는 페르시아의 왕들을 존경해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그리스군의 승전 축하 파티는 광란의 불길로 이어집니다. 새벽이 되자 페르시아 제국의 보물 페르세폴리스의 아름다운 궁전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위대한 제국의 흔적은 오랜 역사에 파묻혀 있습니다. 페르시아 하면은 화려한 벽걸이 융단과 아름다운 카페트,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뚱뚱한 페르시아 고양이 오티스가 떠오르죠.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 문화적인 포용을 정책으로 삼고 바빌론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키루스 대왕도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두 종족의 유목민이 비옥하지만 무더운 이란 고원에 진출을 꾀합니다. 북쪽의 메디아인과 남쪽의 페르시아인들이죠. 유목민의 특성상 그들은 정복보다는 생존에 더 관심을 두었죠. 정착 생활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비옥한 이란 고원에서 경작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죠. 만일 페르시아인들이 경작과 생활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하지 못했다면 페르시아는 역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지어 강이나 호수 혹은 바다에서가 아닌 바위 틈에서 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죠. 거칠고 황폐한 지역에서 페르시아는 오직 창의성과 의지만으로 일어섰습니다. 3000년 전 초기 페르시아인들은 건조하고 험난한 이란 고원을 배회했습니다. 물을 구하자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지질학자 겸 수맥 수색가인 모간이라는 기술자들은 물길을 찾아 고원을 헤맸습니다. 이들은 밧줄에 맨 돌덩이만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지하수 관계 수로인 카나트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우선 그들의 영토가 지형상 엘브루즈 산맥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표면에 수직의 갱도를 파놓은 후 수평의 터널이 최단 거리를 따라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30에서 50m 정도의 간격으로 또 다른 갱도를 파고 터널을 연결합니다. It can be sometimes 20, 30, 40 kilometers away, so it's a very skilled operation to the point where the gradient of the water channel meets the aquifer or the groundwater sloping up at the point where the mountains begin. 수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기 위한 경사 조절이었습니다.
not too steep because that would erode the base of the water channel, and of course not so flat as to prevent the water from moving to its intended destination. 로마의 역사적인 수로가 건설되기 2000년 전 페르시아는 이미 덥고 건조한 기후에도 물의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에 수로를 건설해 물을 이용했습니다. 물은 식량을 의미하죠. 하지만 페르시아는 이에 더해 용수 공급 능력을 이웃 부족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기원전 700년경 주변 부족들은 모두 아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인 아케메네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저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위대한 왕 키루스 치세의 성장과 번영이 시작되죠. 키루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을 다스리지만 동시에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포용과 자비로 백성을 다스렸죠. 역사가들은 그를 휴머니스트로, 유대인들은 그를 신이 내린 왕으로 칭송합니다. 백성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에게 정복당한 이오니아인들조차도 그를 공명정대한 통치자라고 불렀죠. 기원전 559년 키루스가 권좌에 오릅니다. 이로써 아케메네스 왕조가 창건됐죠. 이들은 장차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건축술의 가능성을 재정립합니다. If you're looking at the greatest personages in history who have affected the world, Cyrus the Great is one of the few who deserves that epithet, the one who deserves to be called the Great. The empire over which Cyrus ruled was the largest the ancient world had ever seen and may be to this day the largest empire ever. 기원전 554년 키루스는 정적들을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유일한 강자로 등극합니다. 이젠 세상을 정복할 차례였죠. 그에 앞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는 웅장한 수도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550년 키루스는 고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건설 계획을 시행에 옮깁니다. 현재 이란 남서부에 있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수도 파사르가다에가 그것입니다. Cyrus was a very innovative builder, and I might add that his standards were particularly high. We can also say that his building project reflected in some ways the technologies that he found in the course of his various conquests. 페르시아도 로마처럼 외부의 기술을 차용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지로부터 발전된 사상과 문화를 차용한 후 그것을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변화시켰습니다. 파사르가다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리아와 이집트, 소아시아에서 들여온 예술과 기술로 건설됐습니다. There were stone workers, wood workers, brick makers, relief makers, and we know that these were people often imported from all over the empire. 2500년이 지난 오늘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대제국의 수도에는 폐허가 된 잔재만이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파사르가다의 걸작으로는 거대한 공원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으로 둘러싸인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정원 파라다이시아가 유명하죠. 1000m가량의 다듬어진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정원은 약 15m 간격으로 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설치됐습니다. 파사르가다의 정원은 이후 2000년간 세계 유명한 정원을 꾸미는 데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What's particularly different with the Paradisa is the application of the geometric design. So we have squares, rectangular designs, floral designs, cypress trees, wild grasses, roses, lilies, all kinds of vegetations. And this is the concept of the modern park as we know it. 파사르가다에가 건설되는 동안 키루스는 차례차례 이웃 왕국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정복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는 고대 통치자로서는 드물게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He recognized the local validity, if you will, of different religions and beliefs and allowed those things to persist. 기원전 539년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지만은 그는 자신을 정복자가 아닌 독재자의 핍박받던 백성들을 구해낸 해방자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감행했죠.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과 신전들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페르시아와 호전적인 이집트 사이의 완충 지역을 두려했던 키루스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루스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구원자 혹은 메시아의 호칭을 얻게 됩니다. As one distinguished Oxford scholar once said to me, Cyrus always had a very good press. It's a very true statement. 하지만 페르시아를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완성시키기 전에 키루스 대왕은 기원전 530년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He didn't live long enough to show what really he could have done outside the battlefield. So in that sense, you can compare him with Julius Caesar, who conquered, but did not live long enough, he was assassinated, to put the empire that he conquered together. 키루스가 사망할 당시 페르시아에는 바빌론, 수사, 그리고 엑바타나 등 3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자신이 세운 도시 파사르가다에 자신을 닮은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At Cyrus's tomb, one of the aspects that shows his humility is that tomb is relatively unadorned, very simple, very elegant. 키루스의 건축가들은 단순하지만 거대한 서구식의 석조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대형의 직사각형 석재를 쌓아 올린 후 램프와 도르래 그리고 꺽쇠 등을 사용해 11m 높이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Tomb of Cyrus is a very simple, outwardly modest monument for somebody who had created the largest empire that the world had seen to that date, and it's still remarkably well preserved after 25 centuries. 이후 30년간 키루스의 위상에 대적할 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자를 거머쥐려는 세력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제국은 권력 공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기원전 530년 세계 최강의 제국을 창설한 키루스 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페르시아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어있는 권자를 노렸습니다. 그중 키루스의 먼 친척인 용맹한 장군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1인자의 자리를 거머쥡니다. 권자에 오른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가장 훌륭한 왕이며 역사상 건축가로 기록됩니다. 다리우스는 즉시 건설을 개시합니다. 첫 작업은 옛 수도인 수사에 매끄러운 벽돌로 장식한 웅장한 새 궁전을 짓는 것이었죠. 수사의 장엄함은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When the Greeks talk about Persian palaces, for example, they routinely mention Susa. When the Old Testament book of Esther talks about Persian palaces, it's Susa that they mention. 하지만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은 자신만의 공식적인 수도를 원했습니다. 기원전 518년, 다리우스는 고대 역사상 가장 과감한 건설 계획에 착수합니다. 현재 시라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리스어로 페르시아의 도시를 의미하는 페르세폴리스가 그것이죠. 거대한 석재 기반 위에 세워진 궁전은 제국의 위상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The terrace square is huge,
over 125,000 square meters. And he had to modify the landscape. His engineers had to come in and level out part of the area, and they had to build a retaining wall. He wanted it to be seen from a distance. That's exactly why you build up a terrace, so it could be viewed from afar. That makes it all the more grand and imposing. 페르세폴리스는 실로 놀라운 건축술의 도전이었습니다. 벽의 규모는 높이 18m, 두께 10m에 달하고 거대한 내부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건축가들과 기능공, 노동자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들이 타지로부터 유입됐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제국들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건설됐죠. 하지만 다리우스는 키루스를 본받아 페르시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를 지불했죠. Every worker was given his due, his or her due, because we also find women in the workforce as well. Depending on their skill, what the quality they brought to the work, they were paid accordingly. 다리우스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페르세폴리스를 페르시아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수도로 만듭니다.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remember the origin of the Persians themselves. That is to say that these were a nomadic people. They lived in tented accommodation, and they would up their tents, move somewhere else, and plant their tents again. Now, as time went on, these tents became more and more elaborate affairs. And essentially what we're having at Persepolis is a tent turned into stone. The Apadana is nothing more than a stone-tented building. 다리우스는 아파다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아련실을 건설했습니다. Each of those great monumental stone pillars are inspired by the kinds of wooden pillars that upheld a beautiful canvas roof. But now that canvas roof has turned to beautiful cedar wood instead. So the nomadic origins of the Persians gives the impetus to part of their architecture, but that's not all.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은 금과 은, 값진 벽걸이 융단과 화려한 타일로 장식됐습니다. 벽에는 정복당한 지역의 귀족들이 페르시아를 예방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조들로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의 건축학적 경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용수 공급과 배수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Before the actual soil was placed in, first, Darius's engineers constructed a drainage system, plumbing, drain pipes. These would be covered. Water was also brought in along the Qanat system. But then those drain pipes, which would drain the effluents out, those were taken underground below the surface where the visitor would never see that. 제국의 대규모의 건축물과 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동안에도 다리우스는 영토 확장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페르시아의 영토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지역 일부, 아프가니스탄, 터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중앙아시아 일부와 인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정복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제국의 넓은 영토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두 가지의 야심적인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제국을 가로질러 2,400km나 이어진 도로와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 치세의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제국의 모든 지역을 연결해 결속력을 다지길 원했죠. 기원전 515년, 다리우스는 건축가들에게 북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이어줄 도로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제국을 관통해 2,400km나 이어진 도로는 왕의 대로라고 명명됐습니다. This was quite the engineering feat because this had to traverse through mountains, forests, deserts. So typically earth would be packed, hardened, for example. They may not have had asphalt, but they certainly had knowledge of packing gravel or tiny rocks. Laying down a stone road is vital
in a terrain where there could be a high water table. You don't want to get your feet stuck in the mud. You don't want to get your cart stuck in the mud. So you have to raise the road surface up. That means laying down some kind of surface initially that will either absorb the groundwater or not allow the groundwater to displace the road. 왕의 대로에는 111개의 휴게소와 여관이 약 28km 간격으로 세워져 여행객들이 먹고 자고 새마를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도로 전체를 따라 경비병들이 배치됐죠. Now, I'm going to talk with my friend Dr. Lloyd Llewellyn-Jones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professor of ancient history. I got to ask you this. Was it that safe? Essentially, yeah. I think what Darius, if you will, manages to do here is an incredible feat. I mean, we're standing here in Turkey, okay, Right. and we could take one route straight the way through into central Iran. I mean, that's pretty good going. How fast? Okay, so if we're on horseback and we're riding from one of these little garrisons to garrison every 15 miles, changing fresh horses, we can do that in about 6-7 days, maybe. 6 or 7 days. Yeah. So you could send messages on this road, friends Yeah, next city? most definitely, and and for trade, it's a godsend, as you can imagine. And this road cut through so much stuff. I mean, it just doesn't follow a formal pathway. It has to cross rivers, so it crosses the Tigris, it crosses By the ferry, River Halis, no doubt, right? by ferry, right? Sometimes it clings to the side of mountains, sometimes it clings to the side of rivers. So the terrain is changeable. It's not drained or anything like that, so it's not as advanced as some of the Roman roads we get Right. in later So it doesn't periods. have a gutter system No, in it, nothing so like that, nothing like that. But what it's essentially is, it's sort of maybe 20 feet wide with a sort of chip-in base, which is good for horse treads and Sure. that kind of stuff, And which carriages and exactly, to get chariots. things through as quickly as you can, basically. Well, Lloyd, it's been a pleasure talking with you. Yeah, thank you for enlightening us about this incredible road.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리우스는 아직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북아프리카의 진입을 위한 통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에게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라고 지시합니다. Everyone has heard of the Suez Canal, but how many have heard of Darius's canal? What Darius did was build an east-west canal that was 130 miles long. 페르시아의 뛰어난 수문학 지식을 이용해 건축가들은 청동과 강철로 만든 도구로 수로를 파낸 후 잡석을 치우고 배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다듬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고용한 수많은 석공과 운하 건설가들의 힘으로 209km의 운하는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Parts of the canal between the Nile and the Red Sea were actually not waterways, but just points along which the ships could be dragged until they reached another deeper portion where they could again sail their course. Darius says, I, Darius, king of kings, conqueror of Egypt, built this canal. He connected the Red Sea to the Nile River for trade, and he says, and ships were brought along my canal.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세기를 아우르며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이들은 미국 9.12 테러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과격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며 전 세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카에다의 탄생 배경과 발자취를 조명해본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400년 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될 로마보다도 넓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 건너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인 설명을 약간 해보죠. 멀리 보이는 내해가 흑해입니다. 흑해는 앞에 보이는 좁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연결이 되죠. 제가 서 있는 곳은 소아시아이고 저 너머가 바로 유럽 대륙입니다. 기원전 494년 다리우스는 터키 해안의 몇몇 도시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지원해준 아테네에게도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당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리우스 대왕은 배를 연결해 물에 떠있는 부교를 만들어 바다를 건넜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자그만치 7만 대군이 그 다리를 건너 그리스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페르시아 기술자들은 배를 서로 연결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기 위한 다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로를 건설한 것이죠. Probably this was a system of planks, and underneath there was a system of packed earth or perhaps dry wood to keep basically the road stable. Now, to keep the ships from wobbling, they must have used an anchor system of a certain weight, because if the anchor would have been too heavy, that would have, of course, tilted or damaged the ships. There was no breaking of the planks, not only due to the weight of the army crossing it, but due to the choppy waters of the Bosphorus. That's quite the feat of engineering before the age of computers. 기원전 490년 늦가을 다리우스는 이미 그리스의 당도에서 마케도니아를 점령합니다. 그리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와 코린트의 군사들을 이끌고 마라톤에서 다리우스와 마주치죠. 페르시아의 대군은 기록에 따라서 6만, 14만, 25만 등으로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그리스군의 10배가 넘는 규모였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그 유명한 주자 페이디피데스를 시켜 마라톤에서 스파르타까지 230km를 달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라톤 경주가 유래된 거죠. 양 진영은 광활한 초원의 양쪽에서 대치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페르시아 대군은 그리스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었죠. 소규모의 그리스군이 먼저 페르시아를 공격하자 페르시아는 가볍게 이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그리스군은 전열의 양 측면을 강화한 뒤 페르시아를 중앙으로 유인했죠. 완전히 포위된 페르시아군은 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간신히 후퇴합니다. 그리스에게는 더없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겐 세계 제패의 과정에서 생긴 작은 걸림돌에 불과했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로 돌아가 새로운 수도 페르세폴리스 건설에 주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죠. 기원전 485년 다리우스는 권력과 영광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제국을 남겨두고 이집트에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던 중 사망합니다. 하지만 키루스 사후 발생했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왕조를 창건한 키루스와 영토를 넓힌 다리우스의 위상에 근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크세르크세스는 오랫동안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뒤에 다시 그리스로 눈을 돌렸죠. 그는 그리스를 눈의 가시로 여겼죠. 역사가들은 크세르크세스가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고도 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그리스는 더 이상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크세르크세스는 현재 튀니지 근처에서 카르타고 군과 손잡고 그리스와의 해전을 준비합니다. 기원전 480년
거대한 영토와 막강한 부를 지닌 페르시아 제국은 번영의 절정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 패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절대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죠. 이제 막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리스는 민주주의에서 독재 체제까지 다양한 성향의 도시국가들로 이뤄진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페르시아를 증오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죠. 고대 세계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Greeks traditionally called everybody except themselves barbarians. So this whole thing really between East and West started probably with the Persians and the Greeks and continued ever since. 페르시아의 그리스 진격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략과 기술의 가장 위대한 성과물로 기록됩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 진행된 진격에는 실로 놀라운 페르시아의 기술력이 투입됐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사들은 아토스산의 이스트무스에서 그리스로 진격하려 했죠.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자 왕은 이스트무스를 가로지르는 운하 건설을 지시합니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숙련된 운하 건설 기술을 동원해 크세르크세스의 건축가들은 단 6개월 만에 운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과 건축가들 앞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페르시아군은 2.4km 폭의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안해낸 해결책은 오늘날까지도 군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술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업적 중 하나를 참고해 헬레스폰트를 가로지르는 2개의 부교를 건설합니다. 다리우스가 보스포러스에 건설했던 다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But what's very interesting is that 674 ships were now lined up. How were these ships kept stable? This must have been quite an engineering feat. The Bosphorus is not a very calm area. It can be quite choppy. The row of ships were kept in place with a very taut system of cables, probably 2 large cables that ran between Asia and Europe. Now remember, a large number of troops crossed this bridge, perhaps up to 240,000 troops. 배들은 밧줄로 연결되어 거센 물살에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죠. 다리는 2척의 배를 연결해 그 위에 널빤지를 까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다리 전체는 바다 표면의 거센 물살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건축가들은 배 위에 플랫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전함과 나무 널빤지를 토대로 한 거대한 고속도로가 헬레스폰트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Remember, we're dealing with the hooves of tens of thousands of cavalry, including armored cavalry, which would have been much, much heavier. The ships were amazingly kept stable, so this allowed Xerxes to cross with his army into Europe and cross back when he needed to, and the ships were kept in place. And for a short period, Europe and Asia were one. 열흘 후 크세르크세스는 완성된 을 건너 유럽으로 진군합니다. The whole army crossed with heavy equipment, heavy cavalry, and the planks were kept in place. There was no breaking of the planks, not only due to the weight of the army crossing it, but due to the choppy waters of the Bosphorus. 크세르크세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대군을 이용해 수륙 양쪽에서 그리스를 덮치는 것이었죠. 그리스에선 이번에도 위대한 장군 데미스토클레스가 선봉에 섭니다. 육지에선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페르시아 해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기원전 480년 8월 양 진영은 그리스가 선택한 전쟁터 테르모필레에서 대면합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전차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협로였죠. 페르시아의 대군은 그리스가 계획한 대로 며칠 동안 좁은 통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편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대부분의 병력을 빼돌리고 6,000명의 스파르타 군만을 현노에 배치했습니다. 선왕과 마찬가지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가 쳐놓은 덫에 여지없이 걸려들었죠. 마침내 비좁은 통로를 지난 페르시아 대군은 데미스토클레스가 미끼로 남겨놓은 스파르타군을 가볍게 처치하고 아테네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할 즈음 아테네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분노에 찬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피정복제에 대한 관용은 페르시아 왕들의 미덕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답지 않게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를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음날 아침 왕은 어제 일을 후회하면서 아테네를 복구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저지른 만행은 200년 후 페르시아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편 전쟁은 아직 끝이 아니었죠. 데미스토클레스는 또 하나의 덫을 놓아 막강한 페르시아의 해군을 비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했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마침내 기습을 감행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는 트라이림의 충각을 사용해 페르시아의 전함을 공격했죠. 그리스의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는 더 이상 무적의 제국이 아니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대패한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의 유일한 여성 지휘관이었던 아르테미시아는 자신의 배를 공격해 그리스를 혼동시키고 그 틈을 타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세르크세스는 내 남자 군사들은 점차 여자가 되고 여자들은 점차 남자가 돼가는구나 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황금 시대를 맞이한 반면 페르시아는 최대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미 제국의 운명은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들을 존경해온 젊은 왕자의 손에 놓이게 됩니다. 기원전 480년 그리스는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를 격퇴합니다. 무적의 제국이란 명칭은 이제 페르시아에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과 번영은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기원전 465년 크세르크세스가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권좌를 이어받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의 황금 시대를 되찾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는 먼저 할아버지 다리우스가 벌여놓은 건설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죠. 건설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나서도 위대한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건축적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그것은 110주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 actual hall was some 200 by 200 feet, almost on the perfect square. What's remarkable of the perception? Look up the entire shaft, and these things raise, hundreds of feet into the air. There is not one piece of displacement whatsoever. It's a perfect vertical. They're working with what we might consider to be primitive tools, just stone mallets and bronze chisels, that's all. The fluting on the columns of Persepolis is so precise, however, that these are clearly the work of master craftsmen. The columns are constructed in drums, 7 or 8 drums stacked on top of another. This is done by scaffolding the whole area around the column, and then with a crane, a wooden crane, literally moving each column drum in place. Any client king, any governor from a distance, or even anyone who would come in that hall would be so impressed by the vastness of the hall and by this forest of columns that stretched nearly as far as the eye could see.
An amazing achievement. 한편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역사적인 건축적 걸작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53년 한 지방 총독의 아내는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거대한 무덤을 건설합니다. 놀라운 건축술로 지어진 그 무덤은 바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마우솔로스의 마우솔레움입니다. 무덤은 지상에 거대한 내실을 두고 41m 높이로 뻗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에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죠. 2500여 년 후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의 무덤은 마우솔로스의 마우솔레움을 본떠 뉴욕시티에 건설됐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페르시아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치솟은 기둥과 화려한 궁전 아래 제국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죠. 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죠. 아테네는 이집트의 반란을 후원하는 한편 이집트 수도 멤피스를 점령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페르세폴리스를 떠나 멤피스에서 그리스인을 몰아내고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승리로 기록됩니다. 기원전 424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후계자 지명 없이 사망하자 80년간 내분과 실정이 거듭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부패와 분열로 몸살을 앓는 동안에 헤로도토스를 공부하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를 존경하는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자는 점차 세계 정복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기원전 336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먼 친척이 권좌에 오릅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다리우스 3세이지만 언제나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4년에 걸쳐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는 여러 전투에서 대결하지만 다리우스의 군사들은 서서히 밀려 제국의 문턱까지 오게 되죠.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는 제국의 보석인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문 앞에 당도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정책을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점령지의 불법 점유와 약탈을 금지시켰지만은 세계 최고의 제국을 무너뜨린 군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군사들은 불안하거나 분노에 차서 혹은 페르시아에 당한 원수를 갚기 위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페르세폴리스를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승전 후 대규모의 기념 파티가 열렸고 그 사이 수많은 보물이 약탈되고 세계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방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불에 탔습니다. Alexander was not in the business of destroying things. Persepolis probably was burned because it was a symbolic thing. And he also burned it to make a symbolic gesture, not a destructive gesture. There must have been wonderful draperies and things around, and no doubt fire could have begun accidentally just as much as purposefully, because if he really wanted to be an Achaemenid king, the last thing he should want to do was to destroy Persepolis. But there were no fire engines, and once the blaze had taken hold, it was a very terrible blaze, and it left its mark throughout the site. 는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지만 기원전 330년 여름 측근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마지막 아케메네스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장례식을 장엄하게 치르고 그의 딸을 아내로까지 맞아들입니다. 알렉산더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후 2700년간 세 개의 대륙에 걸친 제국으로 유지됩니다. 페르시아 왕을 존경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암살자를 끝까지 추격해 직접 죽입니다. 알렉산더는 오직 왕만이 왕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다리우스를 죽인 걸까요? 이미 제국을 정복했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국은 이미 키루스 대왕에 의해 창건된 지 오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일찍이 페르시아가 일으켜놓은 발전된 문화와 기술, 엄청난 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터 웰러였습니다.